큰 아들이 왜 갑자기 크루즈 여행을 보내줬는지, 왜 회사 걱정은 하지 마시고라고 했는지, 왜 연락을 피했는지, 왜 망해가는 회사를 넘겨받으려고 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이 상황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나니 모든 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차 안에서 한참을 그냥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다고 해야 할까요? 뭔가 현실 같지 않았어요. 제 큰아들이, 제가 그렇게 사랑했던 큰아들이 이런 짓을 했다는 게 정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올해 67세 이정식입니다. 경북 구미에서 작은 이불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참 말하기도 민망하지만 제 큰아들 때문입니다. 10년 전에 아내를 여의고 혼자서 두 아들을 키웠습니다. 큰아들 재영이는 지금 33, 작은아들 재중이는 29이에요. 둘 다 대학까지 졸업시키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공장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밤늦게 집에 돌아와서는 아이들 밥 해놓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남의 이불 공장에서 직원으로 일했어요. 월급쟁이였죠. 그런데 아이들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10년 전에 작은 공장이나마 차렸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기계 몇 대 사고 직원 2~3명 고용해서 시작했는데 밤새워 일하는 날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전국 모텔이나 펜션 같은 숙박업소에 이불을 납품하면서 장사가 좀 되기 시작했어요. 품질만큼은 정말 자신 있었거든요. 아무리 급해도 불량품은 절대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신용을 쌓다 보니 거래처도 늘어나고 큰아들 재영이도 결혼하고 작은아들 재중이도 대학 졸업하고 공장에서 일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재영이는 결혼한 지 3년 됐는데 며느리 연자가 처음엔 참 예쁘게 봤어요. 시집 와서 예의도 바르고 말도 잘하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했습니다. 명절 때도 우리 집보다는 친정에 더 신경 쓰고 재영이도 장인어른 말씀에 더 귀 기울이는 것 같고 요즘 젊은 부부들이 다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죠. 그런데 지난달에 정말 깜짝 놀랄 일이 있었습니다. 재영이가 갑자기 저한테 와서 이러는 거예요. 아버지,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제 좀 쉬세요. 저희가 아버지한테 크루즈 여행을 선물해 드리려고 해요. 처음엔 뭔 소리인가 했습니다. 제가 67년을 살면서 아들한테 선물 받아본 적이 언제 있었나요? 생일 선물은커녕 어버이날에 카네이션 한 송이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크루즈 여행이라니. 재영아, 무슨 돈으로 그런 비싼 여행을. 너희도 살림이 빠듯할 텐데. 아버지, 저희가 좀 여유가 생겼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항상 우리 걱정만 하시고 본인은 뒤로 미루시잖아요. 이번엔 정말 푹 쉬시면서 여행 다녀오세요. 며느리 연자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아버님, 회사 걱정은 하지 마시고 푹 쉬시면서 크루즈를 즐기세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때 이 말이 좀 이상했어요. 회사 걱정은 하지 마시고라는 게 제가 없어도 알아서 다 할 수 있다는 뜻인가? 아니면 정말 순수하게 제 걱정을 해주는 건가? 그때는 후자라고 생각했죠. 솔직히 말하면 정말 기뻤습니다. 평생을 자식들 뒷바라지만 하다가 처음으로 자식이 저한테 뭔가 해준다는 게 눈물이 날 뻔했어요.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부산에서 출발하는 5박 6일 일본 크루즈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생전 처음 타보는 배, 생전 처음 가보는 일본. 정말 꿈만 같았어요. 배 안에서 뷔페도 먹고 공연도 보고 일본에서는 온천욕도 하고 67년을 살면서 이렇게 편안한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크루즈에서 만난 다른 할아버지들과 이야기해보니 다들 자식들이 효도여행 보내줬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떤 분은 아들이 매년 해외여행을 보내준다고, 어떤 분은 딸이 한 달에 한 번씩 맛있는 데 데려간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우리 재영이도 이제 철이 들었구나. 드디어 아버지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생각했어요. 여행 내내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내 없이 혼자 키운 두 아들이 이제 다 컸구나. 결혼도 하고 저를 이렇게 챙겨주고 이제 좀 마음 놓고 살아도 되겠구나 싶었어요. 여행 마지막 날에는 재영이한테 감사 인사라도 하려고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 않더라고요. 아마 바쁠 거라고 생각했죠. 부산항에 도착해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기분이 좋았어요. 이제 공장에 가서 재영이한테 고맙다고 인사하고 재중이한테는 형이 이런 좋은 일을 했다고 자랑해줘야겠다고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연자가 했던 말, 회사 걱정은 하지 마시고라는 말이 무슨 뜻이었는지 알겠어요. 정말이지. 67년을 살면서 이런 배신은 처음입니다. 집에 도착해서 첫날은 그냥 쉬었어요. 여행의 여운에 젖어서 사진도 보고 일본에서 사온 기념품도 정리하고 정말 오랜만에 여유로운 시간이었죠.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새벽 6시에 일어나서 공장에 갔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 같으면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웅웅 들려야 하는데 너무 조용한 거예요. 공장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기계 세대가 멈춰 있더라고요. 이게 왜 이래?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주문이 갑자기 확 줄었다는 거예요. 여행 가기 전에는 기계 5대가 풀가동으로 돌아가도 주물량을 맞추기 힘들었는데 일주일 사이에 이렇게 될 수가 있나 싶었죠. 재영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뭔 일인지 궁금해서요. 여보세요. 재영아? 아버지야. 재영아? 들리나? 공장의 주문이 갑자기 줄어서 뚜뚜뚜뚜 전화가 끊어졌어요. 처음엔 전화가 안 터진 줄 알고 다시 걸었는데 또 안 받더라고요. 하루 종일 전화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작은 아들 재중이도 재영이한테 전화하니까 안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날부터 정말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평소에 일주일에 한 번씩은 연락하던 거래처들이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20년 넘게 거래하던 대구의 모텔 사장님, 부산의 펜션 사장님, 모두 다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이상하다. 뭔 일이지? 직접 거래처에 가보려고 했는데 직원이 말리더라고요. 사장님, 일시적인 현상일 거예요. 요즘 경기가 안 좋잖아요. 조금만 기다려 보시죠. 그렇게 일주일, 한 달.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주물량이 평소의 절반도 안 되는 거예요. 기계 5대 중에서 2대만 돌아가고 있었죠. 2달째 되는 날,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직원들 월급을 줄 돈이 부족해진 거예요. 평생 이런 일은 처음이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직원 월급만큼은 꼬박꼬박 줬는데, 사장님, 괜찮습니다. 한 달 정도는 늦어도 돼요. 직원들이 이해해준다고 했지만 제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도 다 가정이 있는 사람들인데 더 큰 문제는 재영이와 재중이 월급이었습니다. 하나는 결혼했고 하나는 아직 한창 돈이 많이 필요한데 월급을 못 주면 어떻게 살라고. 그때서야 재영이한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이번에는 다행히 받더라고요. 재영아, 아버지다. 그동안 왜 전화를 안 받았냐? 아버지, 바빠서요. 목소리가 어딘가 어색했어요. 예전과 다른 느낌이었죠. 재영아, 공장 상황이 심각하다. 주문이 너무 줄어서 월급도 제대로 못 줄 것 같아. 혹시 저번에 소량 생산 원한다는 거래처 전화번호 아직 있니? 있으면 전화번호 좀 보내볼래? 네, 알아보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고는 또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3달째, 정말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주문이 평소의 30%도 안 되는 상황에서 공장을 유지할 수가 없었어요. 전기세, 재료비, 나가는 돈은 똑같은데 들어오는 돈은 턱없이 부족했죠. 밤잠을 설치면서 계산해봤는데 이대로 가면 한 달 안에 문을 닫아야 할 상황이었어요. 67년을 살면서 이렇게 절망적인 기분을 느껴본 적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이게 뭔 일이냐. 여행 가기 전까지만 해도 잘 돌아가던 공장이 혼자서 공장을 둘러보면서 한숨만 나왔어요. 이 기계들, 이 모든 게 제 인생의 전부였는데 아내 없이 2 아들 키우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 공장 하나로 아이들 대학까지 보냈는데 그때 문득 재영이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저희가 좀 여유가 생겼어요. 어떻게 갑자기 여유가 생긴 걸까? 공장에서 받는 월급으로는 크루즈 여행 보낼 돈이 나올 리가 없는데. 그리고 며느리 연자가 했던 말. 회사 걱정은 하지 마시고. 왜 회사 걱정을 하지 말라고 했을까? 혹시 뭔가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혹시 재영이가 뭔가 알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이 모든 상황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재영이가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한테 그런 짓을 할 리는. 하지만 의심의 씨앗이 한번 심어지니까 자꾸 커지더라고요. 재영이의 어색한 목소리, 연락을 피하는 모습, 갑자기 생긴 여유. 모든 게 수상해 보였어요. 4달째,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직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말했어요. 미안하다. 이제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다. 다른 일자리를 알아봐야겠다. 그때서야 재영이와 재중이를 불렀습니다. 이제 진짜로 이야기해야 할 때가 온 거죠. 재영아, 재중아, 아버지가 더 이상 공장을 유지할 수가 없을 것 같다. 너희들도 다른 일자리를 알아봐야겠어. 그런데 재영이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놀라는 것도 아니고, 안타까워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뭔가 준비된 것 같은 표정이었죠. 아버지, 그럼 이참에 회사를 저한테 넘겨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운영해 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푹 쉬시고요. 망해가는 회사를 왜 넘겨받으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까지도 전 재영이가 순수한 마음에서 아버지를 도우려고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충격적인 진실을 제가 그때까지도 모르고 있었던 거죠. 둘째 재중이의 반응은 달랐어요. 아버지, 저는 이참에 지금까지 일한 경험을 살려서 대기업 경력직으로 취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왜 갑자기 매출이 이렇게 떨어졌는지 원인을 찾아보겠어요. 재중이 말이 맞더라고요. 분명히 뭔가 이상한 거예요.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주문이 줄어들 수는 없잖아요. 20년 넘게 쌓아온 신용이 일주일 만에 무너질 이유가 없고요. 그런데 재영이는 계속 회사를 넘겨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차피 문 닫으실 거면 저한테 한번 기회를 주세요. 제가 뭔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솔직히 이해가 안 갔어요. 망해가는 회사를 왜 떠안으려고 하는지. 하지만 그때도 전 재영이가 정말 아버지를 도우려고 한다고 생각했어요. 아직도 그 순진한 마음으로. 재영아, 고맙긴 한데 이 상황에서 내가 뭘 할 수 있겠니? 차라리 재중이 말대로 다른 데 취직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버지. 저한테 한번 기회를 주세요. 정말로요. 재영이가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부탁하는 모습을 보니까 혹시 정말 뭔가 좋은 방법이 있는 건가 싶었어요. 아니면 아들로서 마지막까지 아버지 사업을 지켜보고 싶은 마음인가 하고요. 하지만 재중이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왜 갑자기 매출이 떨어졌는지 원인을 찾아보겠다는 말이요. 그래요. 원인을 찾아야 해요. 이유 없이 이런 일이 일어날 리는 없거든요. 그래, 일단 원인부터 찾아보자. 다음 날부터 전국의 거래처를 직접 방문해 보기로 했습니다. 전화로는 연락이 안 되니까 직접 가보는 수밖에 없었어요. 20년 넘게 거래하던 사이인데 얼굴 보고 이야기하면 뭔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첫 번째로 대구에 있는 모텔을 갔어요. 김 사장님이라고 정말 오래 거래하던 분이에요. 제가 공장 시작할 때부터 믿고 맡겨주신 분이거든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이 사장님, 어쩐 일이세요? 반가워하시는 것 같긴 한데 뭔가 어색한 분위기였어요. 사장님, 요즘 주문이 없어서 혹시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품질에 문제라도 있었나요? 김 사장님이 잠깐 머뭇거리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장님, 사실은 요즘 다른 데서 더 저렴하게 납품받고 있어서요. 같은 품질인데 가격이 30% 정도 싸더라고요. 다른데요? 어디서요? 경남 밀양에 새로 생긴 공장이에요. 에코 침장이라고. 거기서 연락 와서 샘플 보여주더니 정말 품질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가격은 훨씬 싸고. 밀양.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사장님, 혹시 그 공장 정확한 위치 아세요? 주소를 알려주시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 주소를 곰곰이 보고 있었어요. 경남 밀양. 그런데 왜 이렇게 익숙한 느낌이 들까요? 다음 날 부산에 있는 펜션도 가봤어요. 거기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밀양의 에코침장에서 더 저렴하게 납품받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이상해요. 이 사장님, 어떻게 이렇게 저렴하게 할 수 있는지. 우리도 처음엔 의심했는데 품질 확인해 보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세 번째, 네 번째. 갈 때마다 똑같은 이야기였어요. 모든 거래처가 밀양의 에코침장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거의 같은 시기에 말이에요. 이상하다. 어떻게 이렇게 타이밍이 맞아떨어질 수가 있지? 제가 크루즈 여행 간 사이에 모든 거래처가 한꺼번에 바뀐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계획한 게 아닌 이상은요. 그날 밤, 잠이 안 와서 뒤척이다가 문득 며느리 연자 생각이 났어요. 연자가 어디 출신이었더라. 결혼할 때 처가 쪽 친척들이 많이 왔었는데 그때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다음 날 아침 재중이한테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재중아, 형수 고향이 어디였지? 밀양이요. 왜요? 그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밀양, 에코침장, 며느리 고향. 재중아, 혹시 형이 장인어른이랑 자주 만나나? 요즘 자주 만나는 것 같아요. 주말마다 밀양에 내려가더라고요. 장인어른 사업 도와드린다고.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재영이가 주말마다 밀양에 내려간다고. 장인어른 사업을 도와준다고. 그리고 그 시기에 밀양의 에코침장이 우리 거래처를 다 가져갔다고? 설마 그럴 리는. 하지만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어요. 모든 상황이 너무 우연의 일치치고는 딱 맞아떨어지더라고요. 당장 차를 몰고 밀양으로 달려갔습니다. 에코침장 주소를 찾아서 찾아갔어요. 생각보다 큰 공장이더라고요. 우리 공장보다 훨씬 크고 깨끗하고 공장 앞에서 차를 세우고 기다렸어요. 뭔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런데 정말로 믿고 싶지 않았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후 3시쯤 되었을까요? 공장 문이 열리면서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중엔 아직은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재영이었어요. 제 큰아들 재영이가 그 공장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재영이 옆에는 연자의 아버지, 제 사돈이 같이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서 웃고 있더라고요. 마치 사업 파트너 같은 모습으로. 그 순간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67년을 살면서 이런 배신감을 느껴본 적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제가 크루즈 여행 간 사이에 제 큰아들이 장인어른과 함께 새로운 공장을 차려서 제 거래처를 다 빼앗아간 거였어요. 그것도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이제야 모든 게 이해됐어요. 왜 갑자기 크루즈 여행을 보내줬는지, 왜 회사 걱정은 하지 마시고라고 했는지, 왜 연락을 피했는지, 왜 망해가는 회사를 넘겨받으려고 했는지, 모든 게 계획이었던 거예요. 차 안에서 한참을 그냥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다고 해야 할까요? 뭔가 현실 같지 않았어요. 제 큰아들이, 제가 그렇게 사랑했던 큰아들이 이런 짓을 했다는 게, 재영이와 사돈이 차에 타고 가는 걸 그냥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뭘 해야 할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났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며칠을 멍하니 지냈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재중이가 걱정해서 전화를 걸어도 제대로 대답도 못했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아니다, 괜찮다.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세상이 다 무너진 것 같았거든요. 일주일 정도 지났을까요? 그때 오랜거래처 사장인 손경식 사장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이 사장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소식이 없어서 걱정됐는데. 손 사장님은 정말 오래된 거래처예요. 15년 넘게 거래해온 분이고 사업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믿을 만한 분이거든요. 손 사장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동안 혼자 감당하고 있었던 게 터져 나오려고 하더라고요. 이 사장님, 뭔 일 있으세요? 목소리가. 손 사장님,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손 사장님을 만나서 모든 이야기를 털어놨어요. 크루즈 여행부터 시작해서 주물량 급감, 그리고 밀양에서 본 충격적인 장면까지. 손 사장님이 듣더니 한숨을 푹 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장님, 사실 저도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네, 큰아들분이 몇 달 전에 저한테 찾아온 적이 있어요. 그때 하는 말이 아버지가 자신을 후계자로 여기지 않는다고 불평하더라고요. 뭐라고요? 아버지는 항상 동생만 편애하신다. 나는 결혼도 했는데 회사에서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아버지가 그렇게 고생해서 키우신 건데 라고 했더니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 그런 게 아니라 본인 만족을 위해 그런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듣고 있으니까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언제 재중이만 편애했나요? 두 아들 다 똑같이 사랑했는데. 그리고 또 하나, 재영이가 장인어른이 사업을 시작하시는데 도와드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단순히 효자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까 모든 게 계획이었던 거죠. 저를 크루즈 여행 보내놓고 그 사이에 모든 거래처에 연락해서 새로운 공장으로 유인한 거였어요. 아마 제가 쌓아놓은 거래처 리스트도 다 가져갔을 거고요. 손 사장님,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사장님, 일단 마음을 진정시키시고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화를 내봤자 달라질 건 없어요. 손 사장님 말씀이 맞았어요. 하지만 마음이 쉽게 진정되지 않더라고요. 그날 저녁 재영이한테 직접 전화를 걸었어요. 재영아, 아버지다. 네, 아버지. 너 밀양에 갔다 왔지? 순간 전화기 너머로 정적이 흘렀어요. 밀양 에코 침장 말이야. 내가 거기 갔다 온 거 다 알고 있다. 아, 아버지, 그게 뭐냐? 아버지 사업 망가뜨리고 싶어서 그랬나? 목소리가 커졌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아버지, 오해예요. 저는 그냥 장인어른 돈 벌게 도와드렸을 뿐이에요.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그 순간 정말 이게 제 아들이 할 말인가 싶었어요. 문제될 게 없다고? 내 아버지 사업 망하게 만든 게 문제될 게 없다고? 아버지, 어차피 요즘 경기도 안 좋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처가도 가족이잖아요. 장인어른을 도와드리는 것도 맞죠.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재영아, 그럼 에코 침장 지분은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어? 지금 대답 안 해도 내가 다 알아낼 수 있는 거 알지? 당장 말해. 그건 대답해봐. 그건 제 지분도 있어요. 구체적으로 아실 필요 없으세요. 그 순간 모든 게 확실해졌어요. 이건 단순히 장인어른을 도와드린 게 아니었어요. 재영이가 주도해서 계획한 일이었던 거죠. 아버지, 저도 이제 가장이에요. 제 앞길도 생각해야 하고, 아버지가 저를 후계자로 생각하지 않으시잖아요. 후계자. 난 누구한테도 후계자 얘기한 적 없다. 네 동생 재중이한테도 아니잖아요. 아버지는 항상 동생만.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날 밤 정말 한잠도 못 잤어요. 머릿속으로 재영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가 다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첫 번째 걸음마, 첫 번째 말, 초등학교 입학식, 대학교 졸업식. 모든 순간에 제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런데 그 아들이 저한테 이런 짓을 했다는 게 정말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다음 날부터 공장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도 없고 버티고 싶지도 않았어요. 손 사장님이 매수자를 소개해 주셔서 생각보다 빨리 정리할 수 있었어요. 공장을 매도하고 9억 원의 현금이 생겼습니다. 직원들 퇴직금까지 다 정리하고 나니 그 정도 남더라고요. 그런데 전혀 기쁘지 않더라고요. 이 돈이 제 인생의 전부였던 공장을 팔고 생긴 돈이니까요. 그런데 며칠 후에 정말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재영이와 며느리가 갑자기 찾아온 거예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며느리 연자가 밝게 웃으면서 인사하더라고요. 재영이도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고요. 정말 뻔뻔함의 극치였어요. 아버지, 공장 매도하셨다면서요? 많이 힘드셨죠? 재영이가 마치 걱정하는 아들인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너희들이 무슨 면목으로 여기 왔니?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는 아버지 걱정돼서 온 거예요. 연자가 순진한 척하면서 말하더라고요. 며느리가 이렇게 뻔뻔한 사람인 줄 몰랐어요. 그래, 걱정돼서 왔다고? 내가 너희 밀양에서 뭐 했는지 모르는 줄 아냐? 순간 둘 다 표정이 굳어지더라고요. 하지만 금세 태연한 척했어요. 아버지, 그건 정말 오해예요. 저희는 장인어른만 도와드린 거고. 도와드렸다고? 내 거래처 다 빼앗아가면서? 아버지, 경쟁은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했을 뿐이에요. 재영이가 당당하게 말하는 걸 보니까 정말 이게 제가 키운 아들이 맞나 싶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이 둘이 계속 제 눈치를 보면서 뭔가 기대하는 표정이었어요. 뭘 기대하는 건지 궁금했는데. 아버지, 이제 좀 편하게 지내세요. 공장 운영하느라 고생 많으셨잖아요. 며느리가 이렇게 말하면서 살짝 웃더라고요. 그 웃음이 왜 그렇게 소름 끼쳤는지. 며칠 후에 또 왔어요. 이번에는 과일까지 사가지고 와서요. 아버지, 몸은 좀 어떠세요? 저희가 주말마다 찾아뵐게요. 갑자기 왜 이렇게 친절한지. 처음엔 정말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데 재중이가 우연히 말해준 걸 듣고 깨달았어요. 아버지, 형이 물어보던데 공장 매도하시고 얼마나 받으셨냐고. 아, 그거구나. 9억 때문이구나. 이제야 모든 게 이해됐어요. 이 사람들이 갑자기 친절해진 이유가 제 돈 때문이었던 거예요. 공장을 매도하고 생긴 현금 9억이 탐났던 모양이에요. 알고 보니 이들의 계산된 움직임이었던 거죠. 저는 이 모든 걸 지켜보며 분노를 키워갔습니다. 그때부터 저도 계획을 세웠어요. 9억 때문에 잘해주는 큰아들 부부로부터 이유 있는 효도를 받기로 한 거죠. 다음에 재영이 부부가 왔을 때 제가 일부러 이렇게 말했어요. 재영아, 아버지가 나이도 들고 혼자 살기 힘드니까 앞으로 좀 도와줄 수 있겠니?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아버지.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시험해봤어요. 그때부터 정말 재미있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럼 내일 골프 약속이 있는데 차로 데려다 줄 수 있니? 네, 물론이죠. 다음 날 재영이가 와서 저를 골프장까지 태워다 줬어요. 골프 끝나고 나와 보니까 차 안에서 재영이가 핸드폰 게임하면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골프가 끝날 때까지 주차장에서 4시간을 기다린 거예요. 표정이 좀 안 좋긴 했지만 그래도 불평은 안 했어요. 고생했다, 재영아. 아니에요, 아버지. 당연한 일이죠. 다음 주에는 며느리한테 청소를 시켰어요. 연자야, 집이 좀 지저분한데 혹시 청소 좀 도와줄 수 있니? 네, 아버님. 며느리가 와서 집 청소를 하더라고요. 화장실까지 다 닦고 걸레질까지 하고. 평소에 이런 일 안 해본 티가 확실히 났어요. 하지만 꾹 참고 하더라고요. 청소 다 끝나고 나서 제가 일부러 트집을 잡았어요. 이 구석은 왜 안 닦았지? 여기 먼지가 그대로 있네. 아, 죄송해요, 아버님. 다시 할게요. 그러면서 다시 닦더라고요. 이렇게 몇 번 하니까 재영이 부부의 표정이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9억 때문에 참고 있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어느 날은 재영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요즘 너무 많이 부르시는 것 같은데 저희도 일이 있고 그래서. 왜? 싫으면 안 와도 돼. 아버지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으니까. 아,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겁이 났나 봐요. 제가 다른 사람한테 돈을 줄까 봐서요. 그 다음 주에는 아예 심하게 굴어봤어요. 재영이한테 새벽 5시에 전화해서 시장에 같이 가자고 했거든요. 아버지, 새벽 5시요? 왜? 모두 오나? 그럼 됐다. 아니에요. 갈게요.
새벽 5시에 와서 저랑 같이 시장에 가더라고요. 그리고 무거운 쌀 포대까지 들고 와서 집까지 날라다 주고 며느리한테는 밑반찬을 해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간이 안 맞다고 일부러 트집을 잡았죠. 이 나물은 왜 이렇게 짜니? 다시 해와. 김치는 왜 이렇게 시큼하냐? 새로 담가와. 며느리 얼굴이 점점 일그러지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꾹 참고 다시 해오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몇 달을 보냈어요. 재영이 부부가 와서 온갖 자비를 다 해주고 저는 이유 있는 효도를 받으면서 가끔 이 둘이 안 오는 날이 있었어요. 아마 더 이상 못 참겠다 싶어서였겠죠. 그럼 전 원래대로 혼자서 다 해결했어요. 청소도 하고 장보기도 하고 요리도 하고. 그러면 며칠 후에 재영이가 또 연락 와요. 아마 구억이 아까워서겠죠.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저희가 너무 바빠서. 괜찮다. 아버지는 혼자서도 잘 살고 있으니까. 그러면 또 겁이 나나 봐요. 다음 주부터 또 열심히 오더라고요. 정말 우스운 일이었어요. 제 돈 때문에 이렇게 굽실거리는 모습을 보니까 한편으로는 속이 시원했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서글프더라고요. 이게 제가 그렇게 사랑했던 큰아들의 진짜 모습이었나 싶어서요. 이런 생활이 계속되면서 제가 재영이 부부를 완전히 부려먹기 시작했어요. 평생의 복수라고 해야 할까요? 큰아들을 운전기사로 부리고 며느리를 청소아줌마로 일을 시켰어요. 재영아, 오늘 친구들이랑 골프 치러 가는데 데려다 줄 수 있지? 네, 아버지. 그리고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해. 몇 시에 끝날지 모르니까. 재영이 얼굴이 살짝 일그러지더라고요. 하지만 구억 때문에 참고 있는 거죠. 골프장에서 4시간, 5시간씩 기다리게 하면서 저는 속으로 쾌감을 느꼈어요. 내가 아버지한테 한 게 이거다라는 생각으로요. 며느리한테는 음식으로 괜한 트집을 잡았어요. 연자야, 이 미역국은 왜 이렇게 간이 안 맞니? 다시 끓여와. 아버님, 제가 다시. 아니야, 집에 가서 다시 끓여와. 여기서 하면 냄새 나잖아. 며느리가 집에 가서 미역국을 끓여오더라고요. 왕복 1시간 걸리는 길을요. 이것도 안 돼. 너희 집 물이 이상한가? 맛이 왜 이래? 3번째 다시 끓여와서야 이제 먹을만하다고 했어요. 그때 며느리 얼굴을 보니까 울음을 참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전혀 미안하지 않았어요. 제 사업을 망가뜨린 사람들인데요, 뭘. 어떤 날은 일부러 더 심하게 굴었어요. 재영아, 내일 새벽 4시에 와서 나랑 등산 가자. 아버지, 새벽 4시요? 왜, 못 오나? 그럼 아버지 혼자 갈게. 아니에요, 갈게요. 새벽 4시에 와서 저랑 같이 산에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일부러 느리게 걸으면서 중간중간 쉬기도 하고. 아버지, 좀 빨리 가시죠. 저 오늘 일이 있어서. 급하면 혼자 가. 아버지는 천천히 갈 거야. 결국 재영이가 제 속도에 맞춰서 4시간 동안 등산하더라고요. 며느리한테는 더 까다롭게 굴었어요. 아, 그리고 냉장고도 정리해줘. 유통기한 지난 거 다 버리고. 한 번에 5시간 넘게 청소하게 만들었어요. 중간에 쉬지도 못하게 하고요. 이런 패턴이 몇 번 반복됐어요. 화가 나서 안 오다가도 결국 구억 때문에 다시 오는 거죠. 재영이 부부를 완전히 부려먹으면서 평생의 복수를 하는 거죠. 사실 이런 생활이 저한테도 스트레스였어요. 매번 연기를 해야 하고 화난 척해야 하고. 하지만 큰 아들네가 저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참을만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한테는 이들이 절대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거든요. 구억보다 훨씬 큰 비밀이요. 그 비밀 때문에 저는 여유로울 수 있었어요. 너희가 구억 때문에 이렇게 굽실거리는 동안 아버지는 그보다 훨씬 큰 돈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으로요. 하지만 그 비밀을 아직은 말할 수 없었어요. 때가 되면 말하겠지만 지금은 아니었죠. 재영이 부부는 아직도 모르고 있었어요. 아버지한테 구억보다 훨씬 큰 보물이 있다는 걸. 10년 전 이야기인데요. 그때 이불 공장이 한창 잘 나가던 시절이었어요. 매출도 좋고 직원들 월급도 넉넉히 줄 수 있을 정도였죠. 어느 날 다른 사장들과 술자리를 가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누군가가
비트코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장님, 비트코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비트코인, 그게 뭔가요? 가상화폐인데 나중에 돈이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투자하면 나중에 큰 돈이 될 수도 있다고. 그때는 반신반의했어요. 가상화폐라는 게 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 게 정말 돈이 될까 싶기도 하고. 하지만 그 사장님이 계속 권하시더라고요. 한 10개 정도만 사보세요. 600만 원 정도면 되거든요. 혹시 모르잖아요. 저도 몇 개 샀어요. 결국 몇몇 친구들과 함께 비트코인 10개를 샀어요. 그때가 2014년이었나. 한 개당 60만 원 정도였거든요. 총 600만 원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보관하느냐는 거였어요. 컴퓨터에 저장하기에는 뭔가 불안하고 그래서 실물 플라스틱 통에 담아서 보관하는 방법을 썼어요. 60만 원짜리 플라스틱 통이었는데 거기에 비트코인 정보를 넣어서 금고에 보관해뒀거든요. 그 후로는 까맣게 잊고 살았어요. 공장 일이 바쁘기도 하고 아들들 뒷바라지하느라 정신없기도 하고 가끔 생각날 때도 있었지만 별거 아니겠지 하고 넘어갔죠. 그런데 몇 달 전에 우연히 뉴스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서야 생각이 났죠. 내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었지. 급하게 금고를 열어서 그 플라스틱 통을 꺼내봤어요. 그리고 컴퓨터로 비트코인 가격을 확인해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가진 비트코인 10개가 지금 15억 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처음엔 믿을 수가 없었어요. 600만 원이 15억 원이 되다니 꿈인 줄 알았죠. 여러 번 확인해봐도 계속 15억 원이더라고요. 물론 가격이 오르락내리락 하긴 해요. 어떤 날은 13억 원이 되기도 하고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계속 오르는 추세더라고요. 그때부터 매일 비트코인 가격을 확인하는 게 제 일과가 됐어요. 오늘은 얼마일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으로 확인하고 저녁에도 확인하고 마치 주식하는 사람들처럼요. 가격이 오를 때는 기분이 좋고 내릴 때는 조금 걱정되기도 하고 하지만 지금 당장 팔 생각은 없어요. 생활할 돈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굳이 서둘 필요도 없으니까요. 처음에는 이 돈을 나중에 자식들한테 나눠주려고 했어요. 재영이한테 반, 재중이한테 반, 그렇게 생각했었죠. 하지만 이번 일을 겪고 나서 마음이 바뀌었어요. 제 마음 속에서 큰아들 재영이는 이제 없어요. 아들 노릇을 포기한 사람한테 아버지가 뭘 해줄 이유가 있겠어요? 둘째 재중이는 두고 볼 일이에요. 지금까지는 착하게 살고 있지만 돈 앞에서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요. 스스로를 지키려면 믿는 구석 하나는 있어야 해. 이게 제가 67년을 살면서 깨달은 인생의 교훈이에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완전히 믿으면 안 돼요.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거든요. 재영이도 그랬어요. 제가 그렇게 사랑하고 믿었던 아들이 저한테 이런 짓을 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을 아직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어요. 재중이한테도요. 재영이 부부는 아직도 모르죠. 아버지가 9억보다 훨씬 큰 돈을 가지고 있다는 거요. 15억이 있는 줄 알면 얼마나 더 잘해줄까요? 하지만 절대 말하지 않을 거예요. 이미 한번 배신당했는데 더 큰 돈 때문에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르거든요. 저는 이제 혼자 살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들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제 힘으로 살아가는 거죠. 다행히 건강도 좋고 돈도 있으니까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끔 재중이가 걱정해서 연락 와요. 아버지, 혼자 사시지 마시고 저희 집으로 오세요. 하지만 전 거절해요. 이제는 누구한테도 폐를 끼치고 싶지 않거든요. 2025년의 최고 유산, 그게 바로 제 비트코인이에요. 600만 원이 15억 원이 되었잖아요. 또 다른 유산은 제가 계속 경제 공부를 한다는 것이에요. 처음엔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면 왜 떨어졌는지 알아보고 싶어서 시작했는데 이젠 매일의 습관이 되었네요. 제가 죽을 때까지 이 비트코인을 어떻게 할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어요. 재중이가 끝까지 착하게 살면 물려줄 수도 있고 아니면 사회에 기부할 수도 있고 하지만 재영이 몫은 절대 없어요. 이미 제 마음 속에서 지워버렸거든요. 여러분 언제나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길러두세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